꾼의 시선으로 경제를 보는 프리미엄 경제 토크쇼 경제전쟁 꾼의 곽수정입니다. 이 변동폭이 유난히 큰 증시를 롤러코스터에 비유하곤 하는데요. 최근 증시 상황이야말로 롤러코스터 그 자체가 아닐까 싶습니다. 한동안 2차 전지 관련주 쏠림 현상으로 급등락을 반복했는데 이번 주에는 이 피치가 미국 국가신용 등급을 한 단계 강등하면서 또다시 증시를 롤러코스터 타게 만들었습니다. 한편 한국 경제는 우울한 소식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IMF가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5차례 연속 하향하면서 1.4%까지 내려앉혔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1인당 GDP는 전년 대비 8.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녹록치 않아 보이는 한국 경제, 이 여건이 하반기에는 반전이 될까요? 그리고 진짜 롤러코스터를 탄 것 마냥 어지러운 국내 증시는 언제까지 이어질지요? 이 두 분의 경제 전문 꾼을 모시고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힘차게 외치고 출발해 보겠습니다. 프리미엄 경제 토크쇼 경제전쟁 꾼! 페이스에서 한 번, 바디에서 또 한 번, 볼을 2번 로딩해 멀리 정확히 쏜다. 메이저 챔피언들의 선택, 스릭슨 GX 마크2. 네, 말씀드린 대로 세계 3대 국제 신용평가기관, 이 미국의 무디스와 스탠다드 앤 푸어스, 그리고 영국의 피치입니다. 이 가운데 피치가 지난 8월 1일에 미국 국가신용등급을 AAA에서 AA 플러스로 한 단계 강등시켰습니다. 2011년 스탠다드 앤 푸어스의 하향 이후 12년 만의 일이죠. 과거 2011년 하향 때는 금융시장이 크게 출렁거렸습니다. 하지만 이번 하향은 다들 전망이 오래가지 않을 것이다라는 내용이 우세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미국 경제 전문가 데니스 드부체어와 함께 인터뷰를 진행했는데요. 이번 피치의 미국 신용등급 강등과 관련해서 신인규 뉴욕 특파원과 드부체어의 인터뷰 먼저 보신 후에 두 분 꾼과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경제TV 신인규 뉴욕 특파원입니다. 신용평가사 피치가 미국의 신용등급을 강등했습니다. 미국의 신용등급이 내려간 건 지난 2011년 이후 처음입니다. 이번 신용강등 사태 어떻게 봐야 하는지 미국 거시경제분석 1위 리서치 기관으로 평가받는 22V 리서치의 데니스 드부셰어 설립자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August 1st, Fitch downgraded the US rating. However, economists are not as concerned when it compared to 2011 S&P's downgrade. What makes the difference? And are you the one who isn't concerned? Yeah, not very concerned about this because the reason Fitch downgraded, unlike in 2011, doesn't have to do with the outlook for the U.S. economy at all. And actually, when they laid out their theory as to why they would downgrade the U.S. about a year ago, they had projected worse debt to GDP ratios, and they had and we've actually come in a little bit below that. The reason they appear to be downgrading the economy is because of, quite frankly, partisan politics. They are worried that Republicans and Democrats can't work together, and therefore that is a risk to debt, even though we've gotten through all the debt ceiling / government shutdown negotiations in the past. So it doesn't appear that the downgrade is related to the long-term financing ability of the U.S., and it seems related to concerns over partisan politics, which is why most economists and, quite frankly, investors do not think the downgrade is a large issue for U.S. markets. So do you think it's more political but not the real economic issues for right now? Yes. 네, 방금 여러분 드부셰어와의 인터뷰, 신인규 특파원의 인터뷰를 보셨습니다만은 이 1941년 사실 미국 신용등급이 한 번 강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70년 만에 2011년도에 또다시 강등을 했는데 그때 상황도 지금과 같은 미국 재정부채 문제 때문에 강등을 했습니다. 당시에는 증시가 깜짝 놀랐죠. 근데 이번에는 증시가 다른 방향인 것 같다. 이런 드부셰어의 이야기입니다. 똑같은 내용이고 똑같은 파급 효과지만 이것이 과거와는 다르게 진정이 되고 있고 큰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은데 조원 실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2011년에 이제 S&P가 미국 신용등급을 강등했을 때는
어떻게 보면 이제 수십 년 만에 한번 처음 경험했던 거고 네. 그리고 사실 이제 그 이후로 증시가 7년 걸었던 이유는 단순히 신용등급 강등뿐만 아니고 그때 유럽의 재정 위기가 좀 터졌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영향으로 이제 큰 영향을 받았던 거고 그리고 이번에 이제 피치가 강등했던 건 이제 우리 경험을 했거든요. 2011년에 얼마 안 돼 있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유럽 재정 위기라든가 이런 어떤 글로벌 경제의 충격 가능성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 보입니다. 사실은. 네. 그리고 그냥 개인적인 의견인데 그 이제 글로벌 3대 신용평가사 S&P, 무디스, 피치 중에 피치가 마켓시어가 상당히 좀 작습니다. 네. 좀 많이 밀리고 있죠. 그리고 피치가 이제 2011년에 S&P가 신용등급을 강등해서 한번 S&P가 뭐라 그럴까요? 좀 재미를 봤죠. 재미라는 건 이제 신용평가사들이 신용등급을 강등해서 금융시장이 크게 움직여주면 좋은 겁니다. 네. 그러니까 자기들의 영향력이 그렇게 많다. 피치가 그거랑 벤치마킹을 한 것 같은데 이번에는 뭐 첫날은 좀 많이 좀 움직였는데 그 다음서부터는 뭐 미국 시장도 그렇고 우리 시장도 그렇고 그렇게 좀 그 움직임의 파장이 큰 것 같지는 않고요. 네. 그리고 실제로 지금 피치가 이제 신용등급 강등의 이유로 든 그런 근거들 그게 너무 오래된 이슈들이에요, 사실. 그래서 이게 과거 2011년처럼 그렇게 금융시장을 크게 움직일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드부셰어가 신인규 특파원의 질문에 간단하게 대답을 했어요. 즉 경제적 이유가 아니냐, 정치적 이유냐, 그렇다. 그러면 지금 피치의 이런 미국 신용등급 강등이 방금 주원 실장님이 말씀하신 이 외에 혹시 또 다른 숨어 있는 뭐 리스크가 있는 거는 아닐까요? 단순히 뭐 경제적인 문제 아니고. 뭐 정치적인 문제는 사실 이제 뭐 몇 년 전부터 극단적으로 이제 정치 상황들 자체가 뭐 어느 나라나 보면은 이제 보수 진보 뭐 이렇게 좀 갈리는 듯한 이제 모습을 보이면서 뭐 정치가 어떻게 보면 좀 협상이라는 부분 자체가 실종이 되고 이제 극단으로 좀 떠닫는 부분 자체는 뭐 아무래도 좀 썩 좋은 부분들은 아닌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이번 이제 피치가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하면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나 공화당이나 서로 더 싸울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내년도도 예산안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두고 피치 하향 등급 조정을 이제 서로 탓을 할 수도 있는 부분들은 네. 결국 또 뭐 9월, 10월에 가서 또 연방 정부 폐쇄라든지 뭐 이러한 쪽으로 연결이 될 수 있는 또 리스크가 조금은 있는 것 같으면서 뭐 미국 경제도 좀 부담을 좀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네. 근데 사실은 뭐 별건 뭐 저도 사실은 주원 실장님 얘기하고 거의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2011년하고 상황이 많이 다르고 그 당시는 2011년은 사실은 이제 뭐 글로벌 금융위기가 이제 좀 해소가 되고 이제 경기가 조금 중국 덕분이었죠. 그 당시는 중국이 경기 부양을 하면서 조금 올라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했었는데 거기다가 이제 신용등급을 하향을 하면서 소위 그 당시는 부채의 상환에 대한 리스크, 그러니까 네. 빚을 못 갚는 거 아니냐라는 부분하고 또 한 가지는 경제가 이게 디프레이션으로 빠진다. 그때는 물가도 상당히 낮았습니다. 그래서 경기 침체가 이제 디프레이션으로 가서 이제 회복 불가능한 모습이 되지 않을까 이제 우려가 있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러한 것들, 특히 이제 미국이 상당히 이제 견조하고 뭐 이번에 피치가 하향 조정을 한다 해서 미국의 어떤 자금 조달 뭐 이러한 것들의 큰 문제는 사실은 없을 것 같고요. 네. 근데 이제 한 가지 뭐 조금 부정적으로 보면 사실 우리가 팬데믹 이후에 재정 지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사실 빚이 너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사실은 건드리지 말아야 될 부분을 건드린 것이 아닌가라는 쪽에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것이 일단 미국이었지만 만약 미국이 아니고 다른 나라도 부채 리스크를 가지고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하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 오히려 미국이 아닌 그 다른 지역, 그러니까 네. 특히 저는 뭐 이번 같은 경우는 뭐 일본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다시 이제 빚이 좀 뭐 여러 가지로 좀 많은 부분에서 그러한 쪽으로 다시 이 불똥이 튀지 않을까라는 조금 이제 좀 우려감은 조금 이제 남아 있는 상황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방금 말씀 주셨지만 부채 리스크에 대한 내용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이제 금리가 지금 오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정부 부채라고 하는 건 결국 국채 발행 아니겠습니까? SBB 은행 사태에서도 봤지만 결국 채권을 많이 발행하게 되면은 채권 가격이 떨어져서 전체적인 어떤 은행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이 상각이 되면서 돈을 제대로 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서 이제 금융 위기까지 왔는 뭐 직전까지 가기도 했었습니다만 부채 리스크와 금리 리스크가 같이 움직이고 이렇게 움직인다 그러면 장기 국채를 발행하겠다, 더 발행하겠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뭐랄까 마이너스 요인이라 그러나 아니면 부담이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지금 미국의 국채 금리가
4%를 넘어섰더라고요, 보니까. 예, 예. 요즘 어떤 상황입니까? 예, 최근에 미국 국채 금리는 말씀하신 대로 어저께는 장중에 이제 4.2%까지 찍었고요. 요번 이제 금리 인상 사이클이 시작된 이후는 10년물 국채 기준으로 가장 높았던 게 4.24%였으니까 네. 거의 이제 목전에 온 상황들이죠. 근데 이제 국채 금리가 올라간 부분은 뭐 신용 등급의 하향 조정이라기보다는 최근에 미국 지표가 워낙 서프라이즈가 나오면서 거기에 따른 어떤 흐름인 거로 보고 있고요. 그걸 말씀드리는 거는 10년물 국채 금리는 상당히 많이 올랐지만 오히려 2년물, 그러니까 통화 정책을 반영하는 2년물 국채 금리 자체는 별로 변동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장단기 역전폭 자체는 이제 줄어들었죠. 여하튼 지금 미국 입장에서 이번 부채 이 신용등급 강등과 관련돼서 뭐 그 자체보다는 여하튼 지금 미국의 금리가 뭐 어떠한 요인이지만 많이 오르고 있는 것 자체는 상당히 좀 저는 부담스럽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연준이 금리 인상을 앞으로 9월달에 더 할지 모르겠지만 만약 여기서 금리 인상을 한 차례 더해서 10년물 국채 금리를 더 끌어올린다라고 하면 뭐 아무래도 경기에 부담을 줄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요. 또 앞서 이제 SVB 사태 얘기를 하셨는데 SVB 사태의 가장 원인 중에 하나가 이 매도가능증권의 손실 자체가 상당히 컸기 때문에 사실은 뱅크런이있는데 이렇게 또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지금 금융기관가 지금 갖고 있는 국채에서 또 손실이 또 커질 수 있는 부분 자체 이러한 것들이 여러모로 사실은 국채 금리가 올라가면서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들이 조금 커질 수 있는 그 가능성은 저희가 좀 주목을 해야 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네, 방금 말씀 주셨지만 앞서 신인규 특파원이 인터뷰했던 데니스 드부셰어도 부채 리스크와 금리 리스크에 대한 언급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인터뷰 내용을 보시고 대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And so far, here's what we're watching. After the rating cut, the Asian stock market shrank first. Then now U.S. stock market went down. On the other hand, the fixed income market is relatively calm, and even the dollar index is going up. How can we explain this? Yeah, it's a good question. The reason that's the case is because the U.S. economy is a lot stronger. What's happened in the last few days, and not enough people are talking about this. Yesterday, you had JOLTS data that showed stable to improving labor markets as well as low wages. So the Fed doesn't have to raise rates more. Today, you had an ADP employment report that was significantly stronger than expected. Last week, GDP was much stronger than expected. The Atlanta Fed's GDP nowcast, which is a monthly update of what the economy is doing, is coming, 3.9%. So bottom line, the U.S. economy is very strong, which is why U.S. Treasury yields are going up. That's why and some people believe that that is a negative for the market because the multiple is so high. So if you have a higher discount rate, obviously you need a potentially a lower multiple against that. But it's positive for the dollar because the U.S. economy is strong. Okay. Also, let's check some detail of the downgrading. With the downgrade, are there any other factors or data that have a negative effect on the U.S. stock market so far? The main negative impact for the U.S. stock market is just the fact that U.S. Treasury yields are going up. That's the main negative impact. That's the main concern from investors. I don't think that's related to the downgrade, and has much more to do with a lot more Treasury issuance, right? Which was announced this morning, 103 billion versus 96 billion last. And the fact that U.S. economic growth is significantly stronger, so the yield curve is steepening. So to the last question, let's check the yield curve. Fitch's downgrade and the recent YCC correction, I mean the BOJ's YCC correction, are likely bad news for U.S. Treasury demand. So how do you foresee for the U.S. Treasury yields and U.S. stock market? What should we focus on? It's a good question. We should focus on economic growth and nominal GDP and how that relates to U.S. Treasuries. So right now, nominal GDP is running well above 6%. If 10-year yields go to 5%, it's not really going to matter for the stock market longer term, right? You have to worry. What you should worry about, what everybody should worry about, is if U.S. Treasury yields on a 10-year basis go above nominal GDP. So if nominal GDP is 4% and U.S. Treasury yields on a 10-year basis are 5%, that's a big problem. But if you're going to have a 4 to 5% 10-year yield and 6% nominal GDP, it's not going to be a problem for equities longer term, and that's what investors should be focused on. 지금 데니스의 말을 들어보면 미국이 장기 채권을 960억 달러에서 1030억 달러로 늘리겠다, 더 발행하겠다는 거고,
근데 더 발행을 한다 하고 또 장기 채권 금리가 올라간다 하더라도 사실 GDP의 명목 GDP의 규모가 이런 금리 숫자보다도 더 높게 나타난다면 사실은 명목 빼기 금리 이러면 실질 성장에 가까운 숫자는 양의 숫자가 나오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셈인데 결국 미국 경제의 견조한 성장세가 바로 노동시장에서 엿볼 수 있으니까 이 GDP가 6%, 7% 간다면 국채금리가 4%, 5% 가다 하더라도 6 빼기 4 하면 2% 양의 숫자가 되니까 문제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거든요. 예. 조은 실장님 어떻습니까? 그게 이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그러니까 국채 수익률이라는 거는 이제 자금 조달 비용으로 한번 해석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미국 10년 국채 수익률이 4.2%라면 네. 뭐 이게 이제 시장에선 사실 뭐 저 높게 형성됐을 때 그렇겠죠. 4.2%에 우리가 자금을 빌리는데 이 명목 성장률이라는 거는 실제 우리가 어떤 경제 활동을 해서 얻을 수 있는 투자 수익률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사실 자금 조달 비용보다 투자 수익률이 더 높아야죠. 그래서 명목 경제 성장률이 국채 수익률보다 높아야 정상인데, 아까 이제 지금 명목 미국 경제 성장률이 한 6%라고 얘기를 했는데 올해 연간으로 IMF에서 추정하기로는 5.5% 정도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국채 수익률 4.2%면 아직은 룸이 있죠. 그렇죠. 괜찮은데 이게 이제 2024년 내년에 미국의 명목 경제 성장률은 3.3%. 아. 그리고 이후에는 쭉 장기적인 전망이 한 4% 내에서 왔다 갔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미국 국채 수익률이 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 밑으로. 그래야 그렇군요. 경제가 교란이 안 생기는 건데 사실 이 미국의 명목 성장률을 떨어뜨리는 요인은 미국의 실질 경제 성장률 플러스 인플레이션율이 명목 경제 성장률인데, 실질 경제 성장률, 우리가 말하는 경제 성장률의 변동성보다는 사실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더 많이 받습니다. 네. 내년엔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미국 연준이 어떤 식으로든지 미국 국채 수익률을 떨어뜨려야 되는데, 근데 지금 분위기로서는 뭐 우리가 뒤쪽에 좀 얘기 나누겠지만 연준이 금리 인하는커녕 까딱하단 금리도 더 추가적으로 인상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우려가 되는 그런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교란 현상에 대해서 우리 조은 실장이 말씀을 주셨는데 결국 피치의 국가 신용 등급 하락, 이게 미 연준이 금리를 한 번 더 올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한 것과 그리고 내년쯤 언제쯤 금리를 내리기 시작할 것이다라고 하는 금리 정책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는 개인적으로 영향을 줄 거로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 미국의 명목 성장률은 둔화가 될 게 불가피하고 또 실질 성장률도 사실은 지난달에 미 연준에서 발표한 거 보면 올해보다 내년 성장률이 실질 성장률이 둔화가 된다고 네.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그러한 상황에서 이제 금리 수준 자체가 뭐 한 번 더 올릴지 안 올릴지는 잘 모르겠지만 사실 더 중요한 것 자체는 금리가 잘 안 떨어질 수 있다라는 게 사실은 더 문제일 수 있는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지금 4.2%대의 금리 수준 자체가 계속 고착화된다. 그렇게 됐을 때 그 파장 자체는 올해 말 내년 초에 사실은 더 부정적인 영향이 사실 올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뭐 대출을 받더라도 사실은 이제 차환이 한 1년, 뭐 2년 이 정도에 걸려서 이제 차환이 되기 때문에 사실 미국이 이제 금리를 올린 건 지난해 3월이었고 사실 고금리 수준이 된 거는 사실은 지난해 말 올 초부터 있기 때문에 실제 이제 차환이 이루어지는 건 올해 말 내년 초부터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은 차환을 상당히 이제 금리 부담 자체가 상당히 크죠. 또 이번에 피치가 이제 신용등급 얘기를 하면서 뭐 여러 가지 있으면 거기에 이제 이자 지출 증가 부분도 사실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연준 입장에도 사실은 고민스러운 부분들이죠. 사실 여기서 더 금리를 올린 어떤 그러한 스탠스, 그래서 시중 금리가 잘 떨어지지 않는 이러한 모습으로 갔을 경우에는 저는 뭐 미국 경제 연착륙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자칫 잘못하면 경착륙에 대한 어떤 또 다른 리스크가 돌발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보게 되면 연준이 슬슬은 조금 이제 출구 쪽으로 좀 다가서는 모습들이 나오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이 박상현 위원의 말씀을 제가 담아서 이게 우리나라의 국가 채무, 국가 부채도 지금 GDP 대비 60%를 넘어서고 있는 상황이다 말입니다. 그렇지만 다른 한편에서 미국도 110%를 넘어서고 있고 유럽 국가들도 100%에 근접해 있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250에서 60%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이 뭐라 그러나요? IMF가 이야기하는 GDP 대비 적정 60% 이 선을 유지를 해야 되느냐 이 질문이 또 생기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사실 그게 이제 60% 우리나라에 넘어간다는 얘기는 한 1, 2년 전에 이제
모 연구기관에서 우리나라에 네. IMF의 2021년 전망치를 가지고는 했는데 올해 4월 이제 IMF 전망치 보면 2028년까지도 58%까지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네. 다행히 60% 공고한으로 들어오긴 하는데 네. 이제 사회자께서 질문하신 거는 이제 그거죠. 우리 뭐 60% 상당히 뭐 넘기냐 마냐 중요한 게 아니고 다른 미국이나 일본에 비하면 상당히 낮은데 우리도 뭐 홀라당 넘기면 되는 거 아닌가 쓸 때도 많고 근데 이거를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미국과 일본은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통용이 되는 화폐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 원화는 사실 통용이 되진 않죠. 그런 걸 생각할 때 좀 경화, 하드 커런시국이 아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비율을 그런 이제 높게 어떤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면 상당히 위험하다. 네. 위험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60% 얘기도 있고 최근에 뭐 주요 선진국보다는 우리나라가 이제 국가 채무 GDP 비율이 많이 빠르게 올라갔다는 우려들을 많이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래도 룸이 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 뭐 장기적으로 보면 뭐 70, 80 그 정도까지 룸이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희가 그때 그 정도 비율까지 갈 때 선진국들은 의뢰이 늘어나게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뭐 정부가 그 재정 준칙을 마련하고 뭐 재정 건전성 물론 좋긴 한데 너무 거기에 좀 타이트하게 얽매이면 사실 아무것도 할 수 없거든요. 조금은 좀 여유가 있다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저는 가지고 네. 정부 당국자들도 그런 식으로 좀 재정을 운영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박상현 의원님, 지금 IMF가 한국 경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상당히 좀 매끄럽지는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 5회 연속 경제 성장률을 하향 지금 조정을 하고 있고요. 하반기 경기 회복에 대해서 상당히 좀 회의적으로 좀 보는 것 같아요. 우리 박상현 위원께서 보시기에 한국 경제 올해 하반기 그리고 내년에 대해서 어떤 전망을 갖고 계시는지요? 예, 저는 뭐 기본적으로 좀 하반기 뭐 비슷하들 얘기하듯이 이제 상저하고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있고요. 네. 최근에 이제 지표상으로 보게 되면 이제 바닥을 조금 이제 탈출하는 신호들이 조금 일부 지표에서 이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잘 아는 경기 선행 지수도 뭐 2개월 네. 연속 상승을 했고, 뭐 다행스럽게 무역 수지가 뭐 그게 불황형 무역 수지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무역 수지 흑자가 2개월 연속 나왔고, 수출 지표도 뭐 알게 모르게 좀 개선이 되고. 각종 심리 지표 같은 경우도 뭐 소비 심리라든지 제조업 BS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개선이 되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어떤 개선 분위기는 분명히 이제 타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문제 자체는 이제 하반기 저희가 이제 국내 경기의 회복을 얘기할 때 항상 얘기했던 게 뭐냐면 중국 경기였습니다. 그렇죠. 중국 경기가 돌아서고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 수출이 돌아서고 뭐 이러면서 우리나라 하반기 경기 좋아질 거다라는 게 정부도 그렇고 한은도 네. 그렇고 뭐 저도 사실은 뭐 그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부분들인데 문제는 사실은 좀 중국이 그렇게 간단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화면에도 나오고 있긴 한데 사실 저는 중국이 이제 뭐 여러 가지 용어가 있긴 하지만 이제 피크 차이나라는 어떤 표현을 쓰는데요. 사실 일본과 같은 불황형 이제 대타자도표 불황에 빠질 수도 있다. 라는 쪽에 좀 생각을 좀 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중국의 경기가 안 좋은 것 자체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뭔가 구조적인 것에 좀 빠져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면 네. 회복에 있어서도 지금 뭐 정책에 결국은 이제 힘을 빌릴 수밖에 없긴 하지만 그렇게 쉬운 과제는 아닐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이제 그렇게 됐을 때 과연 이제 하반기 우리나라 경기가 회복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라는 부분에서는 조금 이제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된다라는 쪽으로 좀 정리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박상현 위원께서 아주 조심스럽게 한국 경제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인 측면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중국 경제가 리오프닝 했지만 그다지 그렇게 썩 경기가 내수가 살아나거나 수출이 살아나지 않는 모습, 미중 간의 갈등은 오히려 좀 더 격화지는 모습. 그렇지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어떻게 보면 종전이나 휴전을 향해서 달려가는 모습처럼 보이는 부분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중국 경제가 그렇다 그러면 우리 조원 실장께서는 박상현 의원과 좀 다르게 한국 경제가 특단의 조치를 세우지 않으면 멈춰버릴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주셨단 말입니다. 네. 국가 경제는 생명력을 가지니까 계속 가야 되는데 어떤 의미에서 그런 강력한 경고를 하셨는지요? 뭐 강력한 건 아니고요. 네. 비행기가 엔진이 2개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근데 하나만 꺼져도 사실 이제 문제는 별로 없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우리 경제를 비행기라고 비유를 하면 왼쪽에 수출 엔진, 오른쪽에는 내수 엔진인데 지난 2분기 우리 이제 국민 계정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전기 대비로 보면 소비, 투자, 수출이 다 마이너스입니다. 근데 성장률은 전기 대비로 플러스 0.6%가 나왔는데 네. 이거는 이제 수입이 더 크게 마이너스가 나와서 네. 일단은 내수 쪽은 2분기에 이제 괜찮을 거라고 많이들 전망을 했는데 안 좋게 나왔어요. 네. 그러면 수입이 많이 늘은 거는 뭐 일부에서는 수입 가격, 수입 단가가 떨어져서 뭐 그렇다고 얘기를 하는데 네. 이게 실질 경제 성장률은 단가 요인을 다 제거를 해버립니다. 네. 물량이 준 겁니다. 수입 물량이 지금 줄었다는 거. 그러니까 수입 물량은 지금 마이너스 4.2%가 줄었는데 2분기에. 그거는 이제 우리 내수 경제 선행 지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하반기에 내수가 그렇게 좋지 않을 가능성. 그리고 이제 7월 수출 동향이 나왔는데 이제 수출 감소폭이 더 커졌죠. 네. 예. 그리고 반도체라든가 우리 주력 시장의 중국에 대한 수출 감소폭도 6월에 비해서 더 커졌고. 그리고 앞에서 이제 쭉 설명드렸지만 사실 우리 수출의 관건이 중국인데 중국 경제가 내년은 모르겠지만 올해 하반기가 그렇게 생각보다 좋지 않다면 우리 전체 수출 경기도 분명히 안 좋을 것이고요. 네. 내수 경기도 보장할 수 없고 이게 이제 정부가 이제 올해 초에 사실 민간에서 추경 얘기를 많이 꺼냈는데 정부에서는 재정 건전성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그러면서 근거가 하반기에 수출 좋아질 거고 소비도 좋다 이랬거든요. 네. 예. 근데 지금 지표들은 정부가 얘기한 거 전부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부가 어떤 식으로든지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지금 2분기에 운 좋게 플러스가 나왔지만 만약에 이게 이제 그 수입 효과가 이제 뒤쪽에 가서 만약에 순수출이 마이너스가 나와버리면 네. 하반기 어느 분기는 정말 운이 없으면 역성장이 나와버립니다. 그럼 이제 IMF가 1.4% 올해 연간 전망했는데 네. 정말 운이 없으면 0%대로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방금 주원 실장이 말씀 주신 내용을 뭐 간략하게 종합해 보면 두 개의 엔진, 내수와 수출이 있는데 내수 측면에서 수입되는 제품들을 보니까 물량 측면에서 수출보다 더 감소량이 크더라. 그래서 이게 내수가 지금 살아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측면이 하나. 수출도 우리가 지금 그다지 이 4분기, 3, 4분기에 많이 늘어날 거로 기대한다는 것도 좀 무리가 되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을 주시면서 하반기 경제가 갈수록 저쪽으로 간다면 정부가 재정을 풀어서 추경을 한 번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지적을 지금 주신 거예요. 어떻습니까? 추경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추경이 어느 정도 도움이 되겠습니까? 또 다른 국가 부채의 하나의 짐이 될 가능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좀 어려운 질문이신 것 같은데 일단 저 개인적으로는 추경이 조금 필요하다고 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저희가 당초 기대했던 것보다 뭐 수출도 그렇고 내수 경기도 사실은 조금 위태위태한 부분들이 좀 있어서 네. 이제 그렇게 보면은 조금 내수 진작 차원에서 사실은 추경을 좀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특히 이제 뭐 피치 부채 리스크 아까 제가 서두에 이제 부채 리스크에 자유롭지 못한 데가 이제 뭐 일본, 뭐 중국, 한국이란 말씀을 드렸는데 국내 사실은 지금 민간 부채, 가계 부채 부분은 거의 전 세계 중에서 주요 국가는 거의 탑에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리고 부동산 PF 리스크도 전혀 지금 해소가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짓눌러 놓은 상황들이고. 예. 또 뭐 한전이라든지 이러한 쪽의 어떤 부채 자체도 상당히 좀 많은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예. 뭐 다행스럽게 수출이 살아나고 하면 이러한 것들이 조금 경기가 이제 되면서 그러한 것들이 선순환되면서 조금 부채 리스크를 이제 넘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지만 자칫 이렇게 뭐 앞서도 말씀드린 미국의 국채 금리 자체가 더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결국 우리나라 국채 금리도 잘 안 떨어질 거고요. 이제 그렇게 되면 뭐 갈수록 이제 부동산 문제라든지 뭐 가계 부채 문제는 더 우리나라 내수를 사실은 좀 억제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네. 그러한 차원에서도 추경을 좀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네. 또 한 가지는 뭐 이게 추경의 차원은 아닐 수 있겠지만 뭐 정부도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재정 얘기는 하지만 뭐 지금 우리가 꼭 중국에만 이렇게 의존도를 갖고 이제 뭐 천수다처럼 바라볼 수는 없는 부분들이어서 어떤 새로운 어떤 중장기적인 어떤 산업 육성 뭐 이러한 차원에서도 좀 재정이라는 부분 자체를 동원하면서 뭐 국가 부채가 뭐 GDP 대비 60%를 조금 넘더라도 좀 그러한 부분에서 오히려 좀 재정 자체 여력을 늘려야 되는 게 아닌가. 미국 같은 경우 여하튼 바이든 대통령이 IR법이라든지 반도체 과학법을 통해서 뭐 우리나라 기업들로 좀 외국인 기업들이 엄청나게 지금 미국에 투자를 하는 이 효과 자체가 지금 미국 경기에 뭐 견조한 흐름을 사실은 지진하고 있다라고 보면 우리도 거기에 조금 걸맞는 어떤 이러한 재정 정책 자체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두 분께 한번 다 같이 한번 여쭤보고 싶은 내용이 방금 앞에서 우리가 데니스의 어떤 인터뷰 내용
다시 말해서 국채 금리가 기준금리가 어떻게 되더라도 명목 GDP가 견조한 성장세를 보인다면 그다지 어떤 추경이나 이런 데는 부담이 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지적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기준금리가 3.5% 정도를 가지고 있고 명목 GDP 같은 경우가 우리가 한 5%에서 6% 사이를 왔다 갔다 한다 그러면 현재 추경을 하는 것은 그다지 큰 문제가 안 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마찬가지거든요. 자, 그러면 추경 문제를 잠깐 옆에 떼놓고 한국 경제가 어느 정도 반등을 하려면 지금 필요한 문제 해결의 핵심 키는 뭐냐? 반도체 시장의 어떤 견조세를 회복하는 게 있느냐? 중국 시장의 리오프닝이 다시 우리의 수출을 끌어낼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 돼야 되느냐? 세 번째는 엔저 현상이 앞으로 어떤 방향의 한국의 대외 수출에 영향을 줄 것이냐. 이 세 가지 중에서 부동산 PF나 이런 거는 국내 문제이기 때문에 대외적인 문제를 놓고 이 세 가지 중에서 어떤 것이 더 중요한 핵심 키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사실 다 맞물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다 똑같이. 네, 일단 단기적으로 그래도 국내 경기 자체가 좀 회복에 대한 속도를 올리려고 하면 사실은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가 조금은 더 가시화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이유는 사실은 지금 그 리오프닝이라는 부분 자체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반도체 업황하고도 사실은 맞물린 부분들이어서 네. 뭐 말씀하신 세 가지 중에서 지적을 한다라고 하면 중국이 뭔가 조금 여기서 부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주면서 성장 동력을 좀 끌어올려주는 것들이 당장은 우리나라 어떤 경기 입장에서는 가장 좀 필요한 부분들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 24일 날, 7월 24일 날 정치국 회의가 끝이 났습니다. 중국에서. 시진핑 주석으로서는 상당히 좀 당황스러운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을 목도를 했고 또 소비 진작이나 투자 유치, 심지어 중국 기업들이 지금 해외로 떠나고 있는, 자국 기업들이 해외로 떠나고 있는 상황들이 노출된다는 것은 그만큼 노동시장에 문제가 많은 변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인데 이런 상태에서 중국 경제의 디플레이션 경고가 만약에 현실화된다면 우리 경제에는 상당한 타격이 올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중국으로부터 우리가 좀 뭐라 그럴까요? 경제적으로 좀 그전에 의존도가 높았는데 네. 좀 의존도가 낮은 경제라고 믿고 싶으신 분들이 꽤 있어요. 근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 네, 그렇지 예. 않고 앞에서 이제 잘 설명해 주셨고요. 네. 엔저는 환율의 이슈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실제로 교육에 영향을 미치려면 좀 시차가 있기 때문에 좀 걸립니다. 근데 그거는 좀 나중에 문제고 아까 제대로 짚어주셨는데 네. 반도체하고 중국이 핵심이고 네. 두 개는 같이 갑니다. 그렇겠죠. 그러니까 우리 반도체 수출이 홍콩을 포함하면 중국 본토까지 합하면 전체 반도체 수출의 50%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 경제가 제일 중요하고요. 네. 예. 근데 이제 반도체만 놓고 보면 사실 이제 우리 그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뭐 1, 2분기 실적이 되게 안 좋았잖아요. 메모리 쪽이. 그렇죠. 근데 어제 오늘 나온 그 미국 비메모리 반도체 인텔하고 퀄컴 쪽 실적을 보면 안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어떤 기기든지 메모리 반도체가 단독으로 들어가는 기기는 없습니다. 그렇겠죠. 그러니까 비메모리 반도체가 있고 주변 서브로 주변에 들어가는데 그렇죠. 어떻게 보면 비메모리 반도체 기업의 실적이 우리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의 선행지표 역할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전반적인 글로벌 시장 자체가 반도체 업황이 뜨기 좀 어렵다. 당분간은 물론 이제 1, 2분기가 바닥이라는 건 저도 동의를 하지만 네. 하반기에 그렇게 희망론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엄청나게 좋아지지랑은 좀 기대하기 좀 어렵고 네. 그리고 중국 경제는 구조적인 문제 이게 이제 앞에서 이제 그 피크 차이나 말씀하셨는데 이게 이제 이코노미스트지에 네. 피크 차이나라는 게 올해 5월에 표지에 제목에 그런 게 있었고 한 1, 2주 뒤에 피크 차이나는 이제 용이 이렇게 해서 옆으로 가는 그 그림이었습니다. 네. 2주 뒤에 나온 이제 중국에 대한 그림은 차이나 슬로 다운입니다. 계단 타고 시진핑 쭉 내려갑니다. 네. 이게 이제 말씀하신 중국의 중진국 함정, 일본식의 장기 불황 이런 거를 이제 이코노미스트 쪽 경고를 하고 있고요. 물론 네. 이제 이코노미스트가 영국 그 잡지이기 때문에 사실 정치적으로는 미국과 비슷하죠. 같은 그렇겠죠. 라인이라서 중국을 많이 깎긴 하지만 근데 이게 뭐 우리가 많이 아는 중국의 지금 경제 현상과 맞물려 생각을 해보면 결코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그런 경고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네. 앞으로 중국 시장은 좀 어려워지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중국이 이 문제를 좀 긍정적으로 풀려는 노력보다도 갈륨이나 게르마늄 같은 반도체 주요 물질들을 수출 규제를 하겠다 또는 뭐 다른 물질에 대한
휘토류 같은 거를 또 확대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과연 중국에 어느 정도까지 이런 의존도를 가지고 가야 되느냐. 미국 같은 경우에 몽골과 함께 새로운 휘토류 개발에 대한 협약서를 만들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면 우리도 탈중국의 어떤 전략을 가져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들도 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전 실장님? 이제 중국으로부터 좀 자유로우면 좋긴 한데 현실적으로는 우리 이제 기업들이 현업에서는 그게 쉽지가 않죠.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미국도 그런 전략을 취하고 있고 네. 일본은 이제 아프리카 광물 생산국들하고 좀 그런 노력을 하고 있어서 우리도 그런 식으로 좀 반드시 뭐 중국을 탈출한다 이런 것보다는 좀 다변화 전략을 해야지. 왜냐하면 지금 중국이 수출 규제를 하고 있는 그 갈륨과 게르마늄은 차세대 산업에 들어가는 그런 관련된 광물이기 때문에 이걸 네. 만약에 우리가 확보를 못하면 우리의 자동차, 그 다음에 반도체 이런 쪽에 우리 산업의 성장이 제약을 받거든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보면 정말 절대절명적인 아주 중요한 문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뭐 추가로 말씀하실 내용이 예, 뭐 잘 설명을 해주셨고요. 근데 한 가지 이제 아무래도 탈중국이라는 부분 자체가 그렇게 쉬운 문제는 분명히 아니고 이게 또 시간이 또 걸리는 부분들인데 하나 이제 제가 오늘 준비한 그 차트 중에 이제 그 우리나라 대미 수출 차트가 하나 있습니다. 이제 7번 차트인데요. 보면 이제 하나 좀 눈여겨 봐야 될 게 이제 우리나라 그 대미 수출 중에 올해 6월 달까지 화면에 나오는데 네네. 우리나라 이제 대미 수출 중에 좋은 게 보면 여기 중간에 보면 전력기기, 건설 광산기계가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저런 것들이 보면은 한때는 이제 중국, 특히 이제 건설 광산기계는 이제 중국에 주로 파는 것들이었는데 네. 지금 오히려 이제 그러한 루트 자체가 미국으로 사실은 옮겨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수출 지역을 좀 다변화하고 이제 어떤 상품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했다라는 문제. 물론 이제 미국이 여러 가지 인프라 투자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하면서 뭐 수요가 많이 늘어간 부분들이 있지만 네. 조 대미 수출 쪽에서 나오는 현상들 자체가 기본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꼭 중국만에 꼭 팔 수 있는 건 아니다. 다른 데 어떤 시장 개척이라든지 이런 그렇죠. 것들을 통해서 뭐 일부는 조금 그것을 좀 커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제 기업들 입장에서 조금 이러한 노력들 자체도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뭐 우리가 뭐 최근에 K 콘텐츠라든지 뭐 K 푸드라든지 뭐 이러한 쪽이 뭐 전 세계적으로 뭐 곽광을 받고 있다고 하니까 좀 시장 다변화라는 부분에서 네. 조금 기업들이 조금 노력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말씀을 주신 김에 지금 이 금리 이야기가 방금 수출 말씀을 주셨길래 이 수출은 환율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환율은 또 우리 기업들의 수익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지금 우리나라 금리와 미국 금리가 2%포인트를 유지하고 있고 앞에서 제가 일본의 어떤 중앙은행이 이 일드 커브 컨트롤 수익률 곡선 제어를 통해서 장기채 금리를 1.0%까지 상향시키는 그런 조치를 또 취했단 말입니다. 이제 그러면 우리나라가 이런 미국과의 금리 격차가 이 정도 유지되고 있다면 결국 일본 엔저와도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제 이런 상황들이 과연 우리 수출에 하반기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겠는지 한번 짚어봐 주시겠습니까? 예, 뭐 환율 부분 자체가 뭐 당연히 이제 좀 민감한 부분들이 좀 있겠죠. 네. 그러니까 특히 이제 원화 환율이 한때는 뭐 어제는 그 900원도 사실은 깨진 상황들이어서 뭐 일본과의 어떤 경합 관계 뭐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수출에 부정적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네. 그래도 지금 원달러 환율을 보게 되면 1,300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당장 수출에 대해서 뭐 악영향이 있고 하는 부분들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크지는 않을 거로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한미 금리차 얘기를 좀 하신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하나 좀 저 개인적 환율 뭐 그것이 이제 뭐 환율의 문제. 이게 우리가 단순하게 한미 금리차가 뭐 2% 됐다, 뭐 네. 2.5% 됐다가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저거를 그 금리차 자체를 그 위기 자체를 이렇게 딱 건드릴 수 있는 트리거가 사실은 발생했을 경우에는 그렇죠. 결국 이제 외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빠져나가고 하는 이러한 상황들이 될 거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사실은 중국이 상당히 중요한 거. 중국이 만약 올해 성장률이 뭐 중국 정부는 5.5%를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5%가 안 된다라고 하면 사실은 중국은 작년에 3% 성장했기 때문에 사실 침체로 보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해서 뭐 그러한 리스크가 터진다라고 하면 저 한미 금리 차로 인해서 환율이 오히려 위로 작동하는 뭐 최근에 이제 무역 수지 적자가 돌아가면서 조금 원화가 강세할 거다라고 전망을 하고는 있지만 저러한 어떠한 좀 약간은 좀 칼날 위에 서 있는 리스크 자체가 그런 중국 리스크 또 말씀하신 일본의 YCC 정책 자체도 자꾸 좀 불안한 게 사실 오늘 나오다 보니까
피치에서 YC 정책 자체를 폐기하면 일본 신용 등급을 감당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이제 하는 걸 보면 그래도 또 엔화가 약세가 되면 우리나라도 또 따라갈 수도 있는 부분들이어서 뭐 약간은 좀 그러한 부분에서 뭐 환율이 어떤 수출에 미치는 영향보다는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크레딧과 관련된 쪽에서의 어떤 리스크를 조금 자극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조금은 좀 염두에 둬야 되는 부분들로 보고 있습니다. 주은 실장님 어떻습니까? 우리 보고 지금 미국과 금리 차가 2%라서 이 참 심각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뭐라 그럴까요? 이 오렌지하고 애플의 비교가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 연준 기준금리와 4%포인트 이상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증시는 좀 뜨겁단 말입니다. 결국 한 국가와의 금리 차이가 중요한 것인지 아니면 이 금리 정책의 방향성을 놓고 각국의 중앙은행, 한국과 일본 중앙은행이 취하고 있는 정책의 방향이 미국 쪽에서 봤을 때 아니면 외국인 투자가들이 봤을 때 합리적이다, 실효적이다 이러한 판단이 옳은 것인지 어떻게 보십니까? 각국의 특성을 좀 많이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본은 지금 물가 상승률 3% 이상을 유지하는 게 목표거든요. 그렇죠. 좋죠, 뭐 계속 좋은 겁니다. 그리고 네. 실제로 이제 일본 경제가 많이 또 활성화된 건데 우리는 지금 금리 차 2%포인트가 이제 사상 최고치라고 하는데 과거 우리가 미국이 한국 금리를 역전했을 때 경험 보면 뭐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거나 이러지는 않았는데 또 원달러는 상당히 안정돼 있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아까 정확히 지적을 하셨는데 금리 차가 사상 최고로 벌어졌다는 걸 우리가 경험 못했습니다. 이 자체가 외국인 자금이 움직이면서 환율 시장을 변동시킨다고 저는 생각을 안 하고 네. 다만 여기에 뭐가 하나가 툭 던져지면 이게 성냥개비라도 불붙은 성냥개비라도 던져지면 확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게 말씀하신 중국 리스크일 수도 있고요. 네. 우리나라 내부의 어떤 금융시장의 그렇죠. 경색일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상당히 좀 위험한 부분인 오늘도 1,300원 아마 넘어서 종가를 찍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1,309원 정도. 예. 금리 격차 때문에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미국 그렇죠. 시장의 이슈가 이렇게 좀 트리거가 돼서 올라갔던 거. 그래서 그런 부분은 상당히 좀 우려가 되는 포인트라고 생각이 듭니다. 8월 24일 날 금통위 때 금리를 올릴까요? 어떻게 동결입니다. 우리는 이제 못 올립니다. 네. 우리 저도 동결이다. 뭐 저도 동결 쪽에 한 표를 넣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금리 정책은 그 정도로 한번 짚어보고 지금 증시를 한번 저희들이 간단하게 한번 짚어볼까 싶습니다. 코스닥에 대한 천스닥 이 기대감이 상당히 아직도 존재를 하는데 우리 박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는 뭐 국내 증시는 좀 상승 랠리를 이어간다라는 게 저희 이제 기본 생각인데요. 다만 이제 말씀하신 이제 천스닥 이 부분에 있어서는 글쎄 뭐 조금은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그 이유는 뭐 아시겠지만 최근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사실 일부 좀 쏠림 현상 뭐 이래서 일부 기업의 주가가 사실은 끌어올린 부분들이 있어서 네. 아직 전반적인 어떤 분위기 자체가 확산이 되지 못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이제 그렇게 보면 이 코스닥 지수 자체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뭐 내수 경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더 좋아져야 기업 이익도 좋아지고 뭐 그러면서 사실은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근데 전반적으로 이제 코스피라든지 코스닥이 그래도 이제 뭐 하반 경직성을 좀 강화한 채 조금 추세적으로 좀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네. 뭐 말씀드린 대로 지금 우리가 조금 뭐 경기에 대해서 조금 불확실한 부분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하튼 뭐 기본적인 시나리오 자체는 경기가 조금 개선이 될 수 있다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전 세계적으로 지금 저 개인적으로 유동성이 너무 풍부한 것 같습니다. 아무리 지금 금리를 올렸다 하더라도 사실은 이제 유동성 자체가 워낙 많이고 국내도 사실 이렇게 어떤 일부 종목의 개인 투자 자체의 어떤 투자가 열풍이 부는 부분 자체는 기본적으로 유동성이 많다라는 쪽에 좀 생각을 하고 있어서 네. 이러한 유동성 자체가 크게 훼손받지 않는 이상은 저는 주식시장 자체는 조금 더 랠리를 이어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개인 가계저축의 초과 지금 저축분이 한 100조 정도 된다는 통계가 최근에 나왔는데 방금 여유자금을 말씀을 주셨고 또 국가가 풀어놓은 돈이 워낙 많아서 어느 정도 여유가 있다라고 말씀을 주신 것에 대한 이해가 됩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증시의 이런 롤러코스터 장세가 지금 피치의 신용등급으로 주춤은 하지만 이게 전반적인 긍정적인 평가가 지금 만약에 맞다고 하면 결국 핵심은 기업의 수익률 아니겠습니까? 3분기, 4분기 우리 기업들의 수익률 긍정적으로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좀 나아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뭐 네. 수출이 하반기에 좀 나빠지더라도 상반기에 감소폭보다는 좀 개선이 될 것 같고요. 네. 삼성전자만 보더라도 하반기가 제가 좀 부정적으로 말씀드리긴 했지만 1, 2분기가 바닥은 맞는 것 같아요. 실적은 개선이 되는데 네. 그게 과연 어느 정도 좋아질 것인가 이건 또 다른 문제라. 네. 그래서 어쩌면 그 조금 좋아지는 부분에 대해서
이미 주식시장은 다 반영을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그 우리 코스닥을 말씀하셨는데 거긴 또 대부분 분들이 기술주라 부채 비율이 높습니다. 그렇죠. 금리에 민감합니다. 그러면 사실 우리가 하반기에 금리가 많이 낮아질까? 더 높아지진 않겠지만 많이 낮아질 것 같지도 않거든요. 그러면 그렇죠. 그런 그 기업들이 수익을 내기가 상당히 좀 쉽지는 않은 그런 조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좋은 포인트 같습니다. 자, 이거 제가 질문을 드릴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최근에 나온 핫 이슈 중에서 뭐 잭팟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상온에서의 초전도체 반도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 관련주 급등했는데 이런 식의 테마성의 투자가 바람직한 건지 아니면은 방금 저희들이 짚었던 이런 모든 대내외적인 위험 리스크를 다 관리하고 기업의 수익의 방향성을 점검한 다음에 투자를 하는 것이 옳은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제가 이 초전도체에 대해서 기술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조금 그렇긴 한데요. 근데 뭐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너무 테마 쪽에 사실은 조금 네. 쏠림이 가는 거는 그렇게 이렇게 정당화시키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좀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기술적으로 뭔가 좀 더 검증이 모르겠습니다. 이게 검증이 된 건지 안 건지 아직도 저를 몰라서 근데 좀 검증이 사실 좀 되고 하는 이러한 부분에서 좀 확인이 된 이후에 사실은 투자를 하셔도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해서 두 분께 한 1분 정도 말씀을 여쭈고자 합니다. 정리도 해주시고 한국 경제를 지금까지 놓고 봤을 때 투자를 할 당시에 또는 하고 계신다면 유의해야 될 점, 리스크적인 측면이나 관리해야 될 측면 간단하게 한번 설명 요약해 주시죠. 예, 뭐 저는 두 가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뭐 오늘 계속 서두에도 말씀드린 이제 금리라는 부분, 특히 이제 국채 금리라는 부분 자체를 조금 더 주시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국채 금리 자체가 여기서 더 추가적으로 상승을 한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시장에 상당히 좀 부담을 좀 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고요. 특히 이제 미국 경기 자체가 상당히 연착륙을 하는 분위기이긴 하지만 이러한 국채 금리의 어떤 추가적인 상승 또 이제 금리 자체가 뭐 떨어지지 않고 계속 고금리 수준을 유지한다라고 하면 연말 연초 가서는 미국의 성장률 자체가 다소 좀 둔화될 여지도 사실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부분은 뭐 피치 문제를 떠나서 사실은 저희가 뭐 국채 금리 어떤 상승 그것이 물론 미국 경기가 좋아서 올라간다라고 하면 뭐 다행스러운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또 다른 요인에서 국채 금리 자체가 추가적으로 올라간다면 또 시장의 조정의 빌미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어서 국채 금리를 조금 보자라는 쪽에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여전히 중국입니다. 우리가 뭐 중국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탈중국이니 뭐 또 미국과의 어떤 공급망 개선에서 우리가 좀 중국을 벗어나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은 뭐 당연한 뭐 말이긴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우리나라 경제의 상당 부분 또 수출의 상당 부분은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또 뭐 서비스 경기 자체도 사실은 중국을 빼놓고는 얘기할 수는 없는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중국이 뭐 오늘 뭐 실장님도 얘기하셨지만 이렇게 녹록하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그래서 하반기 중국의 흐름 자체 이러한 특히 이제 3분기 쪽에 중국 경기 자체가 좀 정상화의 길로 들어서느냐라는 부분을 조금 더 예의주시하면서 좀 투자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박상현 위원께서는 두 가지 중점을 시청자분들에게 당부하셨습니다. 하나가 미국 국채금리의 변화, 피보팅이 이루어질 것인가. 아마 올해는 어려울 것이고 내년은 하반기 정도가 아닐까 조심스럽게 예측하시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중국 경제에 대한 어떤 경기 둔화 가능성 이 부분을 자세히 봐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주 실장님. 예, 지금 이제 코로나 대확산이 2022년 이제 봄에 시작이 됐고 그 경제 위기에서 이제 막 벗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 경제는 어떻게 보면 정상화되는 과정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이제 올해 하반기와 내년에 걸쳐서 우리가 보면은 이제 긍정적인 시그널이라고 보고 네. 상당히 좋긴 한데 두 가지 점을 좀 지적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첫 네. 번째는 정상화되었을 때 네. 어떤 우리가 뭐 개인의 입장에서는 소득일 수 있고 한국 경제 전체를 보면 GDP일 수도 있는데 코로나 이전의 정상화 수준보다는 많이 좀 낮아져 있을 거다. 네. 쉽게 말하면 잠재 성장률이 떨어져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는 항상 경제 위기가 터지고 전후로 잠재 성장이 많이 떨어졌거든요. 네. 그러면 이전의 어떤 수익률을 생각하시고 투자를 하시면 안 될 거다라는 네. 게 이제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지금 이제 앞으로 펼쳐질 이제 한국 경제의 경로에 영향을 주는 리스크 요인들을 보면
중국 경제 그것도 있긴 하지만은 대부분의 대외 리스크들은 나올 건 다 나왔습니다. 네. 다 알려지고 좀 더 심화되고 개선되고 요 정도거든요. 네. 사실 이제 앞으로 한국 경제의 방향을 결정짓는 요인은 아마 대내 리스크일 겁니다. 여러 가지 내수 상황도 있고 정부의 정책도 있고 또 이제 내년에 국회의원 선거라는 정치적 이슈도 있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한국 경제의 방향을 결정질 것이고 주식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정상화 요약하면 정상화는 되는데 옛날에 정상 꼭대기까지 올라갔다면 지금 8분 응세에서 멈춰야 되고 또 올라가는 과정 중에 싱크홀도 많다. 조심들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주원 실장님 두 가지 당부하셨습니다. 정상화, 이거는 코로나 이전과 이후는 다르다라는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너무 많은 기대를 하시는 것은 자칫 오류를 범하실 수 있다라는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대외 리스크도 중요하지만 대내 리스크, 부동산 담보 대출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실 문제가 우리 경제 내부에 잠재하고 있으니까 이 점 역시 싱크홀을 조심해서 가셔야 된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이 귀한 말씀 나눠주신 두 분꾼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자산 투자를 결정할 때 미래 가치나 성장 가치를 어떻게 판단하느냐는 물론 투자 여러분들의 몫이고 기준이 다 다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혹시 분위기에 휩쓸려서 또는 이 불확실한 정보에 혹해서 뜨거운 열기에 취해서 본질을 놓치면 이 자신의 소중한 자산을 투자하고 계시는 그런 부분이 큰 손실을 입으실 가능성이 있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건전한 자본시장을 형성하고 이 기업과 투자자 모두 윈윈할 수 있는 투자 환경을 만들려면 그 무엇보다도 철저한 분석을 통해서 냉정한 판단과 투자 결정이 중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저희 경제전쟁꾼은 이 투자자 여러분의 판단에 도움이 되는 양질의 정보 전달을 위해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 오후 5시 30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